일단 지난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다시 보면 회계에서 거래라는 게 뭔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라는 게 일단 회계라는 게 다시 한 번만 또 얘기하면 재산이랑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그 재산과 그 재산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과 재산의 변화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뭐 어제 뭐 제공하는 것과 제공받는 거를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제공하는 것과 받는 거를 구분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를 판단하는 이게 회계상 거래라는 거의 정의를 이 책에서 해놓은 건데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자본이라는 걸로 그냥 확인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볼 때 제공받는 것도 있고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언뜻 제공하는 거에 대한 제공받는 거에 대한 이게 수익하고 비용이 생겼을 때 이게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오늘 하면서 좀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거를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는 거를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재산이나 그 재산의 변화하는 건데 그 재산의 변화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그걸 회계상 거래로 인식해서 재산이나 재산의 변화에 기록할 수 있겠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 상황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거래 이중성을 봤지만 이게 제공받는 것과 제공하는 항목으로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아, 내가 도대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걸 내가 나라는 거를 한 기업체로 봤을 때 아니면 어떤 그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공받는 게 뭐고 그러니까 제공받고 제공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식 풀이를 기록하는 방법이 사실 제공받는 것과 제공하는 거를 기록하라고 사실 이 챕터에는 돼 있는 거예요. 아, 제공받는 게 상품이라면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게 이해가 되고 현금이 나가는 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했던 것 중에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내가 제공하는 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부터 사실 내가 제공한다는 게 내가 부채를 제공한다는 게 언뜻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냥 제공한다는 말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제공한다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냥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그 계정 과목들이 도대체 어디를 변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좀 나중인 거고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말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요까지만 생각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는 어떤 거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내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뭐였나? 이 거래만 놓고 보면 대출을 해서 50만 원이란 게 나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게 내 재산의 변화, 내 재산들, 그러니까 내 자산, 내 소유권, 내가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 보니까 현금이라는 내 자산이 증가했거든요. 그거 하나 일단 영향을 미친 거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줄 돈이 생겼나? 그게 부채인데 그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가 생겼으니까 부채를 저희가 재무상태표에서 오른쪽에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생겼으니까 그걸 오른쪽에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자산 부채 변동만 있었는데 이제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래서 이제 대차 평균이다. 이제 차변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먼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래가 발생했어. 그럼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하나만 먼저 찾아 그 요소 중에서 제공하는 거든 제공받는 거든 자산이든 부채든 한쪽 면만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험료를 냈다는 걸 어제 예를 들었는데 보험료를 내가 카드로 냈다는 거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그 분계를 생각할 때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회계상 거래로 기록할 거냐를 생각했을 때 일단 그 거래 자체를 내가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 자체가 자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산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향 안 미쳤거든. 그럼 그게 부채에 영향을 미쳤을까? 부채에는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내가 줄 돈이 생겼거든 카드사한테. 그렇게 자산 거래를 인식하라는 거지. 그럼 부채에 영향을 미치고 부채라는 거래가 증가했어. 그러면은 부채가 증가했을 땐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여기다 부채라고 적고 그 금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했으면 일단 한쪽은 기록했으니까 나머지 한쪽을 그 다음에 찾아주면 좀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한쪽에만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회계상 거래라는 게 이제 그런 거래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사실 이거 12장은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분기에 처리하거나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두 가지로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산 아니면 부채로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정말 내 자산에 내가 소유권이나 어떤 그런 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산에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닌지를 보면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바 내가 어떤 거래가 생겼을 때 자산이 증가한 건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산이 증가하면 왜냐 자산은 재무상태표의 왼쪽에 있으니까 증가할 때 이쪽에 기록하는 거고 부채가 증가하면 이쪽에 기록하는 거고 물론 반대로 이제 자산이 감소했으면 이쪽에 기록하겠죠. 그러니까 자산은 이쪽에 원래 기록하는데 증가할 때 감소했다면 그냥 이쪽에 기록해서 굳이 여기다 마이너스 표시하지 않아도 그냥 자산을 이쪽에다 표시하는 순간 이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산이라는 계정에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을 보면 포괄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라는 쪽에 표시하고 싶으면 포괄손익계산서가 수익을 오른쪽에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 쪽에 수익이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으면 이쪽에 표시하는 거고 비용이라는 걸 설명할 게 생기면 비용이 증가한다고 느껴지면 이쪽에 표시하는 거고 반대로 비용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이쪽 반대편에 표시하면 되는 거죠. 이익은 별도로 표시하진 않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걸 보면 거래 판료소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걸 조합을 내가 자산해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자산이 뭔지 알아야 돼. 내 계정 과목에 자산이란 계정 과목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니까 부채에 있는 계정 과목이 뭔지 알아야지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거래의 요소가 8요소고 10요소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래를 봤을 때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제 사실 이 책에 따라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제목은 타이틀은 달아놨지만 이 거래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볼 거냐를 그냥 자산하고 부채로만 볼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수익 비용 일단 생각하지 말고 자산과 부채로만 일단 볼게요. 모든 거래를 지금 여기서 나온 사례를 현금을 지급하고 비품을 구입했대요. 그럼 일단 내가 제공하는 거 나한테서 빠져나가는 거 밖으로 내 자산 중에 빠져나가는 게 일단 현금이죠. 현금이 일단 나갔어요. 그래서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줄었단 말이죠. 자산이 늘은 거는 우리는 지금 재무상태표 자산을 우측에 그러니까 좌측에 표시하는데 자산이 감소해서 현금을 이쪽에 현금의 지급이라고 놓고 일단 내가 이게 나간 거니까 현금이 나갔고 그 자체가 자산의 감소라서 이쪽 대변에 표시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라면 이쪽에 표시하겠죠. 근데 내가 현금을 지급한 다음에 뭐가 나한테 늘어났나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 늘었거든요. 내가 돈을 주고 컴퓨터를 샀어요. 내가 이 컴퓨터를 이미 이제부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 자산의 목록의 하나가 되겠죠. 컴퓨터라는 게. 그러니까 자산 목록이 하나 늘었어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라고 보고 그걸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바로 해도 돼요. 그리고 이 다음 거래를 보면 외상으로 비품을 구입하는 거래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카드를 쓴 거예요. 외상 근데 물론 비품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매입채무라는 게 낯설기도 할 거예요. 근데 부채거든요. 이건 매입채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어떤 거래처 갔는데도 물어보더라고요. 매입채무랑 미지급의 차이가 뭐냐고. 매입 뭐 이렇게 그걸 뭐 칼로 다르듯이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매입채무는 우리 재고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걸 매입채무에 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커피를 팔려고 하는 사업, 커피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커피를 사올 거잖아요. 그 커피를 사올 때는 매입채무라는 계정을 쓰고 이제 어쨌든 커피 사업을 할 건데 우리 커피 매장에서 할 건데 그 매장에 있는 그 기계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걸 사온다. 그 머신을 사올 때는 내가 카드로 사면 그건 미지급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거예요. 원재료, 재고자산이냐 아니냐로 그냥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 거래가 딱 생겼을 때, 이 거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거래가 생겼을 때 과연 지금 내 자산이 증가한 게 있나? 비품이 만약에 기계라고 보면, 비품을 기계라고 보잖아요. 비품을 구입하는 거라니까 이 기계가 늘어났잖아요. 내가 이 거래를 통해서 내 자산 목록 하나가 추가가 된 거거든. 자산이 추가가 됐다는 거는 자산의 증가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쪽에 표시하는 거고.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차변 쪽에 놨으니까. 그런 거고, 그럼 이 자산의 변화를 한쪽에 표시했는데, 그럼 자산의 변화는 이렇게 있었고 또 다른 자산의 변화가 있었냐? 아니에요. 현금을 쓰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죠? 지난번 좀 전에는 현금을 썼지만 현금을 쓰진 않았어요. 그럼 자산의 변화는, 다른 자산의 변화는 없네요. 그럼 과연 이 거래로 부채의 변화는 있느냐? 나는 이걸 카드를 샀기 때문에 내가 카드사한테 돈을 줘야 돼. 이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으니까 이건 부채인 거죠. 그래서 부채의 변화를, 내가 줘야 될 돈을, 기계 100만 원짜리를 내가 카드로 긁었으면 내가 카드사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이란 부채가 생긴 거고, 그 금액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미지급금이겠죠. 다른 거래를 한번 볼게요. 아참, 그리고 김지임님은 지금 가셔도 됩니다. 일단 다른 거래를 보면, 우리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서 현금을 제공하는 이 거래거든요. 이게 자본금이라는 걸 출자하기 위해서 현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가 자산이 뭐가 증가했나?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 금고에 현금이 갑자기 생겼겠죠. 그럼 자산이 하나 증가했네요. 자산이 하나 증가해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라서 차변에 표시하는 거죠. 이 기록을 하나 했어요.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보죠. 자산이 또 다른 게 증가한 게 있나요? 아니면 감소한 게 있나요? 어쨌든 감소한 것도 없고 증가한 것도 없거든요. 그럼 부채가 증가했나? 부채가 증가했나 보자. 부채가 증가하지,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출자해서 들어온 거지. 내 돈이잖아요, 자본이. 그러니까 결국 자산이랑 부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록해야 되는 게, 우리 아까 회계 기록의 정의에서 봤듯이 자산이랑 부채랑 자본의 변동이었거든요. 자산이랑 부채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건드려졌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거래를 파악한 거죠. 어쨌든 그 거래를 이렇게 파악하고 나서 하나를 적고, 자산이랑 부채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자본 쪽인데, 자본 쪽의 변화가 뭔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자본금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본금은 내가 회사를 설립할 때에, 그 설립할 시점에 내 돈이에요. 자본금과 뭐 부채를 가지고 새로운 자산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데, 그건 자산인 거고, 내가 회사를 처음 세울 때 이 회사에서 내가 쓸 돈을, 이렇게 내 돈을 넣어놓은 거, 그게 자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출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어쨌든 거래를 다음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형태죠. 이제 보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뭐 빌려준 거래는 그때 기록했겠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 관련된 이자를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그럼 내 자산 목록에 대해 생각해보죠. 자산 목록이 늘은 게 있죠. 현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현금 증가를 하나 일단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다른 자산 거래가 있었냐? 현금 말고는 없거든요. 그럼 부채가 있었냐? 내가 부채가 증가한 것도 아니거든. 그럼 자산이랑 부채만으로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자산이랑 부채 없다면 자본인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 사실 자본의 증가거든요, 이게. 이거 자체가 자본의 증가가잖아요. 왜냐면 수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 자본이라는 거는 내가 출자할 때 형태로 증가하는 건 자본금인 거고, 내 자산이 증가했는데, 자산이 증가했어요. 부채를 뺀 나머지는 자본이라 그랬거든요. 자산이 증가했는데 부채를 뺀 나머지는 자본이래.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고 부채 증가가 없으면 나머지 자본이 증가한 거죠, 이건. 근데 자본이 증가한 건데, 이 상태가 딱 이 시점,
내가 자본이 증가했다고 보는 이 시점에서의 내 재산 상태인 거예요. 재산 상태는 난 분명히 자본이 증가했을 거예요. 현금이 지금 만약에 이자를 100을 받았다면 부채는 늘어난 게 없겠죠. 부채는 지금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굳이 재무상태표에 표현을 해보자면 부채는 늘어난 게 없어. 그럼 어디가 늘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거는 내 돈은 자산 중에 부채를 뺀 게 자본이거든요. 자본이 늘어났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는 자본이라고 적진 않아요. 요걸 자본이라고 적진 않아요. 제가 지금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네, 급한 일 있으면 가셔도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자를 왜 이자라고 썼냐? 이건 결국 자본의 증가인데 자본의 증가를 어떻게 보여준다 그랬냐면 그 재산의 변화를 포괄손익계산서로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그 재산의 변화가 포괄손익계산서로 수익하고 비용이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수익으로도 보여지고 비용으로 보여진 합계 요게 이익으로 나타나거든요. 이익이나 손실로 나타나겠죠. 요거가 모여 있는 게 자본이에요. 근데 자산부채 변동이 없으니까 이쪽은 자본이 변동인데 그 모여 있는 거를 자본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자본. 회계 처리할 때. 근데 그거보단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 자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자본이 지금 시점의 자본은 그게 맞지만 그 자본이 변한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거래 자체에서. 그러니까 자본이 어떻게 증가했죠? 플러스로 증가했어요. 그럼 수익이잖아요. 플러스라는 게 수익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럼 수익에 해당하는 과목이 뭘까? 이거에 해당하는 과목. 그래서 이자의 수익인 거예요. 자본이 분명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시점에. 근데 그 자본이 증가해서 변화된 어떤 시점인 거고, 그 자본이 플러스로 변화했는데, 그 플러스로 보여주는 수익은 수익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라는 거. 이런 계정 과목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본인이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자산 부채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자산의 변화가 있었냐? 이 거래를 볼게요. 임대 건물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대. 일단 내 자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자산 늘어난 게 없어. 근데 내가 수중에 있던 현금은 감소했어. 그럼 내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요. 자산 부채 중에 일단 자산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어.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일단 오른쪽이에요. 현금의 감소가 있었으니까. 그게 자산의 감소라서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자산의 변화, 또 다른 자산의 변화가 있었냐? 자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 뭐야? 부채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를 부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임차료, 내가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이게 부채는 아닌 거예요. 내가 줘야 될 금액이 늘었나요? 늘지 않았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공짜로 내가 카드로 쓴 게 아니거든. 내가 누구한테 외상으로 갖고 온 게 아니거든요. 난 근데 분명 비용이란 성격이 생겼는데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은 없어요. 그럼 부채는 없는 거네요. 부채라는 자산에만 영향을 미치고 지금 부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냐면 이것도 자본이에요. 이건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자산이랑 부채에 영향을 안 미쳤잖아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자산에 하나에 영향을 미치고 부채에는 영향을 안 미쳐서 그럼 자본이겠죠. 근데 자본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 우린 자본이라는 거를 그 재산의 변화한 결과가 자본인데 그 자본을 재산의 변화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보여주거든요. 플러스가 수익인 거고 마이너스가 비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자본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지금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로 자본이 변했거든요. 지금 현금의 감소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이쪽에 표시될 거잖아요. 이쪽에 표시될 건데 이쪽에 표시되면 자본이 감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건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산이라는 건 부채 플러스 자본이거든요. 여기다 본자를 쓸 거예요. 그래, 어쨌든 요 자산인데 현금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났거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나니까 부채의 변화는 없으면 다른 자산 변화가 없다면 그냥 자본도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차료라는 형태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냐? 자산이 변한 결과물이 자본인데 그렇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게 감소한 원인이 비용의 감소로 비용의 증가로 비용의 증가니까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이쪽에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를 차변에 표시한 거예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책이 지금 앞에부터 12장까지 왔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재무상태표, 그 재산하고 재산의 변화를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만 우리가 반영을 할 거냐, 이게 사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실무를 진짜 나가게 되고 실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떤 결과물을 집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전산이 알아서 해요. 우린 정확하게 거래를 파악하고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돼 있고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지 거기에다 정확하게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설명했지만 거기에다 제대로 반영하려면 결국 이거라는 거죠. 이건 기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마지막 사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음 장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분기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